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야권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 기존 특검과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명태균 게이트 실체와 그 파장을 여야 1대1 토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함께할 4명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 말이 정치권에 처음 나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지도부 일기 체제가 막 시작됐을 때였죠. 김건희 특검법 제출하러 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었고 또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발의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1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끊임없는 의혹에 김 여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발의부터 폐기까지 딱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두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야당의 이런 시도가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결국 끝내자는 게 야당의 생각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꽉 막혀 있는 이유가 저희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낌 없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특검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개별특검법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특검법을 통해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상설특검법을 통해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워낙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또 일부는 개별특검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상설특검법이 사실 뭐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4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이 상설특검을 해야 되냐 마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에 딱 한 번 그때 세월호 그 조작 의혹 증거자료 조작 의혹 때 한 번 처음으로 있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번 이 한국에 꽉 막혀 있는 정치를 뚫어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 특검과 상설 특검을 비교한 그래픽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치는 걸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고치려고 하는 건 시행규칙입니다. 운영규칙인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규칙은 국회 규칙이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재개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안을 제시했었을 때 국회 협치를 한번 물꼬를 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민주당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상설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고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똑같이 현행 일반 특검과 동일하게 추천 몫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공회전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 상설 특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부침이 많았던 게 2021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려다가 무산됐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상설 특검을 안 했던 만큼 이 상설 특검에 대한 부침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하고 논의는 할 거예요? 아니면 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논의를 할 의지가 과연 국민의힘에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전 특검법
거부를 할 때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특검 검사 추천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하겠다는 걸 자꾸 독소 조항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여당은 지금 여당 대통령 영부인을 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때도 여당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전당은 배제가 됐었죠. 그래서 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 두 야당만이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런 식으로 야당의 추천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여당은 이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역시 7명의 구성원 중 2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은 또 사실상 지금 행정부 여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 4명 중 절반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될 경우 7명 중 4명이 사실상 여당 소속,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매번 여당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의 목적이 여당 인사를 향하고 있을 경우에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자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계속 이걸 거부해왔기 때문에 과연 협상의 여지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추진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설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예. 이걸 추진한 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당론을 논의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일단 법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 가운데 몇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를 하자,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들, 개별 의혹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자는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이런 의문까지 가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개별 특검 법안을 거부를 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마저 여러 차례 거부를 하니 그럼 상설특검으로 일단 수사라도 진행을 하자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이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 쪽에 두는 쪽으로 바꾸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혹은 검찰이 파견하지 않으면 네.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이럴 경우엔 또 막막해지거든요. 예. 이런 걸림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이게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 여당의 추천 권한을 아예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현행으로 보면 앞서 저 그래픽인데 후보 추천이 7명 중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여당이 빠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명 몫을 조국 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추천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7대 3이 되나요? 굳이 따지자면 4대 3이 되죠. 7명 중에 4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건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그렇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야당으로부터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특검 추천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법무부 차관, 법무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그리고 여야 2명 그래서 여야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공평하게 중립성을 지켜서 추천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특검에 대해서는 과연 중립성을 지키면서 특검을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성균 의원님. 네. 추천위 구성에서 개혁신당은 지금 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막판에 이제 찬성으로 개혁신당은 의견을 모았는데 이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찬성이고요. 예. 다만 상설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패싱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인사가 대상이라고 하면은 여당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뭐 우군이다, 지민비조다, 뭐 금정우도 이번에 단일화했기 때문에 같은 궤를 할 것이라고 국민께서 보실 것이고 진보당도 역시 위성정당 같이 만들면서 그 울산 북구에 윤종 의원으로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여당을 뺐다라는 것을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이 상설특검은 아까도 뭐 앞서서 보여드렸지만은 개별특검법과 달리 규모와 기간이 축소됐는데 과연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당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을 넣고 개혁신당을 뺀 것은 지금 확정적인 안인가요? 아니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의석수에 따른다. 근데 개혁신당과 지금 진보당 의석수가 세석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의석수가 동률일 때는 선수를 따른다. 그래서 진보당의 재선 의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재선 의원 한 분과 그 초선 의원 두 분이 있는 진보당이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진보당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개혁신당을 뭐 사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패싱한 게 아니라 최대한 공정하게 어떤 야당, 어떤 정당에게 교섭단체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의석수에 따를 수밖에 없고 동률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에 따르는 것이 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개혁신당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유영 의원님.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 상설특검에 대한 뭐 입장, 비판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입니까? 일단 이 상설특검 자체를 국감 끝나고 11월 달에 지금 발의한다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11월 달이나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왜 11월이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이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1심 결과가 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가 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자체적인 뭐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설특검을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특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점에서 저희는 방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안 하다가 11월에 와서야 상설특검을 꺼냈다라는 것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상설특검을 논의하다가 결국 개별특검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설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견검사도 그 개별특검은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설특검은 5명밖에 안 되고 기간도 60일에 플러스 30일.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30일 연장을 대통령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0일 동안에 5명의 파견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특검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중 그래도 60일 정도에 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분류해서 투트럭에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혹시나 11월에 무슨 뭐 유죄가 나온다 한들 그리고 뭐 그때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고 뭔가 이 상설특검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이미 상설특검뿐만 아니라 개별특검에 대한 동의도 이미 높게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상설특검마저도 피해가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고 다만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민주당에선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된다. 나아가서 곧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일단 김윤영 의원님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천위원회 개정안 자체가 헌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이 상설특검을 보시게 되면 추진위원회 운영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지고 독립하여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네. 저희 원내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안건조정위에서 조금 더 이견을 다뤄보자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하고도 끝까지 야당과 끝까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법률 위반이다. 어떤 논리죠? 말씀하신 대로 예.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상설특검법 임명하여야 된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 추천위원회 자체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2명을 올리면 3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로 돼 있어요? 예,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버틴다면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 소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단순히 그건 지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걸 통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이건 법률 위반이다. 근데 이제 탄핵 조건에는 중대한 법률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대한지 아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를 임명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이건 법률 위반이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하고 아마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김보엽 의원님 짚어주신 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명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파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검찰에서 파견을 안 하는 그것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늦게 해놓고 파견된 검사들이 2달 동안 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현직 검사 중에 파견을 5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을 파견한다가 아니라 현직 검찰 소속 검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는 거죠? 일단 보통의 경우 특검이 임명이 되면 특검이 일할 특검보들과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을 지정을 해서 아마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다고 해도 이 검사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눈치를 보느라 내통하면서 일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큰 사람 때릴 수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전성균 의원님. 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아까 서운함 그리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까지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정정을 해드리면 서운하진 않습니다. 서운하지 예. 않고 반대하는 그건 건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 반대하지 않고 당론을 논의 중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법부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얘기가 나왔고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데 지금 특검을 계속 수용이 되지 안 하니까 상설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권력 기관을 말하고 논의할 것인가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일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논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1월에 펼쳐질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선 반대할 거고 야당에서는 추진을 할 거고 그 정국을 한번 예상을 해보죠. 김보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재명 방탄 이런 주장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뭐가 방탄인지 모르겠고 월요일에 출연하신 국민의힘 패널분께서는 조국 대표가 곧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재판 일정까지 알지? 사법부하고 내통을 하나?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회 상황이 오면 극한 정쟁으로 가게 된다. 민생은 어디 갔냐. 언론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쟁과 민생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 아닙니까? 네. 민생은 민의 삶이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정권이 민의 삶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정쟁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정당들이 정쟁을 하는 것, 그건 나쁘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당이 격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정쟁을 하는 것, 그것은 민생을 위한 정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쟁만 한다, 민생은 안 살핀다, 이런 과도한 비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개별 특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표현을 할까요? 본 특검이라 해야 되나요? 그 특검, 그 특검이 또 추진될 수 있어요? 중복해서?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상설 특검에는 아까 전에 그 김용민 의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것들 세 가지만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워낙 많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관사 이전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원래 개별 특검법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저는 11월쯤 가면 이미 지금 뭐 명태균 씨나 김대남 전 행정관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것이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뭔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 그 뒤에 사과 표명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마치 명태균 씨나 이런 분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실의 이런 그 발언들이 공식 입장들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순간 저는 지지율이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이 더 붕괴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개별 특검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전 그렇게 되면은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둘 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11월에는 극한 정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뭔가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1월에 오히려 특검에 대한 여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아까 저희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저희 당 패널분 중에 한 분이 뭐 사법부 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패널의 개인 의견이니까요. 저희 당 당론이나 저희 당 전체 의견이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두 개 나눠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설 특검으로 잡은 두 가지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민주당이 그동안 메인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의혹이 많았던 부분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수사안에 적어놓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누구에게 외압을 가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저는 민주당에서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조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보시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굳건했다면 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되면 국민의힘도 이 특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서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이 상설 특검은 반대라는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원내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러면 들었습니다. 11월에 이게 실제로 추진되면은 의석이 부족한데 어떻게 방어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뭐 민주당에서 저희 안건조정위원회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개정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민주당의 마음을 좀 바꾸고 진짜 이 특검을 하고 싶다면 협치를 하려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과 상설 특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내려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강화에서 했던 일을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탄핵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기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조중에도 그만 임기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부산으로 갔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원에 나선 건데요.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앞선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답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말씀이면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님 다운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2,000명. 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일 직접 토론회를 열어서 왜 2,000명이 필요한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의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치 고수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여야 이슈를 하나씩 꼽아서 1대1 토론을 합니다. 오늘도 2명의 정치인이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방송 활동을 좀 같이 하셨죠? 최근 들어와서 많이 네. 했고 그 전에도 라디오에서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예. 외교 안보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고요. 아, 예. 근데 뭐 대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급이 한참 높죠. 아,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신경전 아니에요. 네. 자, 이수진 앵커가 저희 첫 번째 이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BC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네, JTBC 인터뷰에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압박했던 명태균 씨. 그런데 비슷한 시각에 보도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입 열면 대통령 탄핵 하야할 수 있다고 했던 거 농담이었다라면서 주워 담은 겁니다. 허풍이었을까? 압력을 받은 걸까? 아리송해지는데요. 자, 그럼 명태균 씨 육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허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죠.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네,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봐도 좀 아리송하긴 한데요. 정치 고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정치 고수들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O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게이트 실체 있다 O, 없다 X. OX. 실체 있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운 걸 저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야당이지만. 그러니까 근데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분이 이 과한 발언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조금 과장이나 약간의 뭐 그 왜곡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그 정부 여당에 관련된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실제로 명태균 씨가 뭐 한마디 하면 뭐 고소고발도 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랬던 분들도 뭐 제가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처럼 침묵이나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 봐서는 네. 명태균 씨가 뭔가 상당한 정보나 그다음에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될 수는 있지만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있긴 있다, 핵심에. 예. 그 말씀이네요. 저는 처음에 명태균 씨 관련된 뉴스 보고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거 뻥이다. 네, 완전히 야 이거 명태균 게이트 되는 거 아니야?
또 김대남 전 행정관 일도 있고 말이죠. 근데 보니까 뭔가 있었으면은 벌써 이제 국정감사 벌써 시작됐잖아요. 뭔가 있으면 벌써 야권, 야당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렸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입 열면 정권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정말 뻥이구나. 예, 정말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 여권 내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저런 얘기 함부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입 열면 대통령 탄핵당할 거야. 이 정권 무너질 거야. 그 얘기 듣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또 그 농담이에요.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해놓고 지금 본인이 겸연쩍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을 협박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겁먹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고 나서. 본인의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허풍 떨었다 혹은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시그널을 보내려다가 본인이 겁을 먹은 거죠. 오히려 이러면은 내가 괜히 나만 다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근거가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선거 때는 늘 저런 류의 그 어떤 정치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만날 때 동석도 하고 그랬던 거 보면은 어떤 약간 좀 줄은 잡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래가지고 그런데 동석도 하고 여론조사 브리핑도 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거품이 많다. 네. 자, 그런데 KT의 실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오락가락하거든요. JTBC 어제 뉴스 보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들으셨던 대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비슷한 시간에 채널A 뉴스에서는 농담 삼아 한 얘기다라고 얘기해서 완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통상의 분들하고 좀 다르죠. 대개는 방송 인터뷰를 기피하거나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대놓고 여권 대통령실과 여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김종인 그 당대표하고 21년도에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갔더니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죠. 후보 출마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자기가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자기가 만들었고 뭐 또 이준석 대표도 만들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 내가 만들었다 혼자 만들진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을 하거나 모른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인 치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만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두 분도 다 만났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우리가 아는 소위 이 정도를 다 만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뭐 허풍쟁이나 정치 건달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 내 인맥이나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력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 정도는 여권 내에 그 정책 결정 또는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OX를 그래서 그 맥락에서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해명, 반박이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반응이 의구심을 키웠다 O, 아니다 X. 자, 들어주시죠. 대통령실의 반응. 뭐 별로. 아니다. 여기서도 엇갈리네요. 예. 자, 왜 아니라고 보세요? 사실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경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발 고소한다면 그거야말로 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거에 진실성이 있고 굉장히 위협적이라면은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오히려 저는 명태균 같은 사람보다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이나 이런 게 더 뼈 아프죠, 사실은.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람이고요. 그렇죠.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어느 방송사로 하여금 기사를 쓰게 했고 또 공천 과정 와중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명태균 씨는 본인이 부풀린 바가 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외부에서 정치권에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권 언저리에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석이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바로 노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만났겠죠. 네. 그 줄을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한번 만나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요한 자리에 배석을 할 수가 있었죠. 이준석 당대표와의 만남. 그래서 아마 그 줄을 잡고 나서 계속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이 어렵지 한번 진입이 되면 누군가 소개를 시켜주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당대회 나가고 뭐 이렇게 선거 나가면 정치 한참 선배가 야 누가 굉장히 그 명석해 한번 만나봐 그러면 안 만날 도리는 없어요. 일단 만나줘야 됩니다. 그 선배 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한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 약간 좀 부풀려진 사람이네. 아니면 도움은 또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도움은 받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여론을 막 조작한다든지 조작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낌새가 느껴지면 이제 우리는 또 눈치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안 만나죠. 예. 공손하게 이제 안 만나죠. 공손하게 끊어내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김영 의원도 여권에서는 꽤 오랫동안 전략가로서 활동도 오래 하셨는데 명태균 씨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의 어떤 그 바운다리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수도권이고, 네. 근데 이제 영남 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들어봤다 그러고. 경남 쪽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활동 반경, 자기 그게 아마 그쪽이구나. 그래서 아마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겠죠. 근데 지역은 그게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거 앞두고 지역 차원에서 여론조사 막 하거든요. 지역도 언론 매체 끼고 하고. 거기서 사실 그 여론을 좀 이렇게 마사지한다 그러죠. 네. 그런 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쉽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이 문법대로라면 상당히 강하게 혹은 좀 거칠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바로 법적 조치를 할 텐데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의구심을 키우는 측면도 또 있어 보여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 예를 들면 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등등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수세적이고 뭐랄까 너무 조용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해명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한 두어 번 만났다 이랬지만 실제로 이미 명태균 씨가 확인한 것만 해도 두어 번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썩 분명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처음엔 경남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 당선될 때 본인이 여론조사를 갖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나경원 당시 경쟁자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를 이분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바람이 본인이 그러면서 여러 오세훈 서울시장 만드는데도 개입을 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도 거의 매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여권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뭐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명태균 이슈가 소멸될 것이냐 곧 아니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매일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또 그 정치인 이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단치 않은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서울시장 네. 혹은 전당대회 후보들,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 전직 대표. 그래서 이 명태균 이슈는 머지않아 소멸된다, O, 아니다, 꽤 오래 갈 것이다, X. 들어주시죠. 예. 저는 세모. 네. 세모. 네. 저는 지속될 거로 봅니다. 지속될 것이다. 네. 소멸하지 않고 꽤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네. 아니다. 그렇지만 또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약간 세모다. 그렇죠. 왜 세모냐 하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세모가 아니면 없는데 네, 세모라고 할게요. 이게 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일단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만약에 더 큰 어떤 그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11월 달 같으면은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1심 선고가 2개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외부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명태균 씨가 계속 방송 유튜브 하면서 뭐 입만 열면 정권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다가 별로 이게 정말 그런 어떤 실체가 별로 없으면 관심에서 멀어질 거예요. 네.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한두 번이지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 뭐 만났다고 그러지만은 만난 거 자체, 만남 자체가 무슨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뭐 대통령실, 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육성 녹음도 정말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녹취록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폭발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보여온 행태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네. 네. 오래 못 간다. 예. 저는 한 가지는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치 빅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큰 사건 중에 하나 이게 될 수 있는데 이 명태균 씨 건이 꽤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까 지금 현재 국감 때 잘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되게 국감 준비 과정은 이미 이 명태균 씨 건이 터지기 전에 의원들이 국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그 김영훈 아시잖아요. 한 8월에서 9월 중순쯤에 국감 관련 준비는 의원실마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이슈는 그 이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감의 이슈가 되기보다는 국감 이후에 뭐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문회요. 예, 등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국회에 출석시킬 거고 또 명태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핸드폰을 6개월마다 바꾼다 그러는데 그 6개월마다 바꾼 핸드폰을 제가 보기엔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바꾼 핸드폰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나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 포렌식 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는 생각보다는 상당한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거리는 있을 거로서 생각됩니다. 네. 국감 준비가 이미 끝난 뒤에 이 이슈가 불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국감 중에 어떤 녹취 같은 게 국감장에서 들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이슈만 갖고 하기에도 국감 때는 추가적인 걸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감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보좌진들하고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딱 받지 않는 한 바로 그 국감에서 터뜨리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이슈는 국감에서 그런 게 안 나오더라도 국감 이후에 뭐 관련 상임위에서 뭐 행안이든 뭐 어느 상임위에서 저는 청문회가 분명히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끝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심판본부인가 뭐 그런 본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먼저 접근을 하죠. 보통의 경우라면 아무리 국감이 시작되고 나서라도 너무 좋잖아요. 솔깃하고. 그런데 그런 접촉이 지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취재를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찾아서 뭐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이런 거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아직 우리 민주당과의 거래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구명이나 또는 일종의 본인은 그 사법 처리 문제나 또는 정책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민주당으로 와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여론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종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에게 들으란 소리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여사가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답을 했거든요. 예. 대통령실과 이제 좀 차별화에 나서는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완전 완벽한 차별화는 아직 아닌 거고 지난 1월 달인가요? 그때 총선 전에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일이다, 판단할 일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원칙적인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늘 발언하고 또 연설하고 할 때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눈높이, 상식 이런 거를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상으로는 차별화는 맞죠. 차별화는 맞죠. 뭐 저 정도 얘기를 해도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 정도 얘기를 또 안 하고 뭐 민심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더 뭔가 이제 실체적인 증거 이런 게 막 나오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워낙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될 문제다, 신중해야 될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선을 그냥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평소에 비하면 차별화의 농도가 조금 짙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예.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조금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 또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할까 하다가 본인이 주저앉고 돌아서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 특검을 마치 도입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섰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 한동훈 대표는 길에 다니고 많은 분들 만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권에 부담이 되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걸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자제하고 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세게 이야기 못하는 거죠. 활동 자제라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활동 자제보다는 좀 더 나가면 필요한 의혹을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나오면 완전 차별하죠. 예. 제가 볼 때 두 가지 개념이나 단어 사이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동훈 대표라면 하나는 어떤 민심 또 차별화,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정말 아주 격한 차별화는 곧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전체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심이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차별화하려면은 당 대표를 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마음 먹은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 차별화와 어떤 그 배신자 사이에서 고민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들이 터질지에 따라서 네. 그 시기 조절이나 어떤 대응의 수준이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야당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 전해주시죠. 문다혜 씨는 이제 독립한 성인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죠. 7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다혜 씨가 장성한 자식이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까요? 자, 성인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사과 요구가 있는데 그 사과 요구는 과하다 O, 과하지 않다 X 들어주시죠. 이게 참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네요. 예. 네.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시죠. 싶어요. 네.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아까 그 조국 대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성인이 된 가족의 문제고 또 그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인사사고까지 가진 않았어요. 큰 틀에서 그 사전에 이제 그 가벼운 접촉사고로 지금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장성한 자식의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대통령이 사과해라 말라 이렇게까지 논란 자체가 벌어진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공인이라면 우리가 제가 정치하면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포괄적인 사과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이거 포괄적으로 아니 포괄적인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거 논란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고 무의미하다. 그건 무의미하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저는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현직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무게가 좀 높아지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닌 상태라면 장성한 성인의 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다만 저는 늘 공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인 건 맞아요. 가슴 아프죠. 잘했든 잘못했든. 근데 이제 문다혜 씨가 성인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캠페인도 많이 했고 또 그 관련된 법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살인 행위고 정말 엄청난 폭력 행위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은 뭐 별도로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인 행위다라고까지 직접 발언을 하셨던 거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네. 물론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거는 차라리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그리고 뭐 과태료도 너무 또 여러 차례 안 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문다혜 씨가 몰았던 그 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광주형 일자리 1호 모델인데 이 모든 게 좀 실언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그러면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이 바뀌더라도 같은 생각이시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정쟁화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물어보셔서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사과를 하더라도 스스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뭐 안 해도 스스로 안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꾸 두 분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모아지네요. 예.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라거나 어떤 이제 뭐 법안을 내서 법률적으로 이걸 다루겠다라는 쪽에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11일 날 경찰청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국회 행안이죠. 여당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국감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감 사안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고 뭐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처벌 수준이 딱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뭐 누가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더라도 네. 처벌 수준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누군가 관여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 이건 국감 대상이 되죠. 그러나 한 개인의 단순 음주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법대로 처벌받고 끝날 일이지 국감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8년도에 윤창호법이 마련됐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건 이제 그냥 실수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국감에서 다뤄볼 만할 문제인가요?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야 뭐 이제 음주 운전이고 뭐 그 전에 과태료 안 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도적인 거는 이번에는 뭐 별도로 다뤄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정치적인 이제 공방일 텐데 만에 하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국민의힘 어떤 의원, 당대표 또 원내대표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예를 들면 처남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야당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감사 이걸로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뭐 정쟁으로 가기보다는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건 지적하는 게 맞는데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을 또 크게 흠집 한번 내보겠다 생각하는 거는 잘 통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의견, 입장 표명을 하시면은 종결이 될 수도 있다. 되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뭐 매체나 아니면 세간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치 고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이번 음주 사건이 이제 기존 검찰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OX를 여쭙고 싶은데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다 O, 아니다 X. X 드셨고요. 저도 뭐 X. 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그 범죄 사실의 하나였고 그 법대로 처리가 되면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문다혜 씨와 관련된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문제인데 이게 뭐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별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또는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여론 동향과는 전혀 그 관련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로 인해서 문다혜 씨가 조금 더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분명히 문다혜 씨의 어떤 도덕성 또 어떤 그 행실 이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이 일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네. 검찰 수사가 물론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검사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검찰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뭐 다른 사건은 다른 사건대로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지.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렇죠. 수사는 그런데 이제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여론은 영향을 받죠. 예. 국민들의 여론은 이거 뭐 아주 일부는 보니까 댓글도 보니까 문다혜 씨 요새 고생이 심하니까 마음고생이 많으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나 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야 이거 음주운전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는 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 민주당 전체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상시에 행위를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맞죠. 이렇게 술을 먹고 또 거기 뭐 술 안 준다고 막 테이블도 막 치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런 게 알려지면은 여론은 안 좋아지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얼만큼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또 후속 그 검찰 수사 내용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여론이 달려 있지. 이 그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검찰 수사를 잘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여론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정치 고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좀 복잡한 이슈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이슈도 좀 섞여 있었지만 좀 막혔던 시야가 좀 트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페블 갤러리, 페블 라운지, 페블 아틀리에. 안마의자 페블로 갖고 싶던 공간을 완성하다. 코에이 비렉스. Your dreams, make them real. J'adore Dior. 국정감사장에서 윽박 지르고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일. 주로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행태였고 때마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정부 쪽에서 나온 인사들까지 품격 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억지로 그 생태예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걸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 위해 일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품위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뒤늦게 주워 담는다고 없던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속기록이 담겨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